자, 공부를 하고 날려 먹으면 안 되겠죠?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지. 계약하고 이제 잠깐만 곧 계약인가? 언제죠? 돌아오는 월요일? 2월 2일에 아, 계약을 했다 또 방학해요? 네, 언제? 2월 6일인가? 다시 그날 금요일에 왜 해요? 어? 계약을 왜 해요? 나 참, 진짜. 가서 얘기해. 이럴 거면 그냥 쉽시다. 이럴 거면 그냥 쉽시다. 그래. 자, 우리가 중국 문명 처음 시작했을 때가 하상주, 그죠? 청동기 시대 때 이 중국 문명들이죠, 그죠? 근데 주나라가 혈연적 봉건제 하다가 오랑캐들이 쳐들어올 때 왕이 앞장서 싸우지 않고 혼자 째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나라가 제후국 뿔뿔이 찢어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서로 막 독립국가 선포하고 내가 중원의 주인이다 나를 따르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막 500년 가까운 전쟁 혼란기가 오죠. 그때를 뭐라 그래?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이제 철기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요. 특징적인 건 또 이때부터 봉건제 폐단을 이제 여실히 깨닫는 이 제후들이 일부 몇몇 국가에서 9년제를 조금 시행하는 곳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또 이때 제자백가 사상 같은 어떤 혼란기를 수습할 수 있는 사상들도 많이 등장하죠. 되십니까? 춘추전국의 500년간의 혼란기를 수습했던 나라는 진시황 진나라였지, 그지? 진시황의 진나라는 법가 사상에 입각해 강력한 어떤 중앙집권적인 어떤 법치 막 이런 것들을 하다가 결국은 20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때 전국 9년제를 실시했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맞지? 그리고 이때 강력한 법치를 하는 그 중간에 유학자들을 대거 죽이는 왜? 법치를 그렇게 반대를 했었거든. 무슨 사건? 아유, 새끼들. 분서 갱유, 그죠? 유학자들을 파묻어 버렸다 갱유. 유학 서적을 불태웠다 분서, 그죠? 분서갱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기억납니까? 만리장성 축조했던 것도 특징적이었고 20년 만에 꼴딱 망해버립니다. 진나라가 무너지고 잠깐 초나라 한나라의 제후국들 갈등기 혼란 상태가 다시 한번 잠깐 열립니다. 초의 항우 한나라의 유방 누가 이깁니까? 유방이 이기죠. 그러면서 한나라가 열리게 되죠. 근데 한나라는 앞으로 200, 뒤로 200, 전한, 후한을 나누자. 중간에 잠깐 유씨 왕조가 왕씨 집안한테 잠깐 무너진 적이 있었지. 왕망의 신이란 나라가 등장했던 요때를 기점으로 앞에가 전한. 그리고 이 신이라는 왕망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뒤에 등장했던 유씨 왕조가 후한 이렇게 불리우는데 전한 시기 때는 딱 두 사람 왕만 기억하자. 누구? 한고조, 유방. 이 사람은 전국 9년제는 하고 싶은데 지가 혼자 세운 나라가 아니라서 이게 안 돼. 그래서 뭘 했다? 군국제라고 가까운 곳은 9년, 먼 곳은 봉건으로 동생들한테 주는 그런 군국제 시행했던 게 특징적이었고 한 무제 때로 가게 되면서 이때 전국 9년제 다시 시행. 영토 크게 넓히고 그죠? 어디도 먹었대? 한 무제 때. 고조선도 먹고 남월 알겠죠? 이런 데도 먹었고 흉노도 토벌한다고 하다가 누구하고 연결하라고? 저 사막 건너에 있는 대월지하고 한번 연결해 보려고 누굴 파견? 장건. 장건이 본의 아니게 뭘 뚫었다?
비단길 사막길을 뚫게 되죠. 그죠? 좋아요. 그리고 유교적 통치 이념을 이때 세우고 싶은데 기존의 유학 서적이 다 붙어가지고 말이지. 이걸 다시 막 수집 복원하는 유학이 이때 발달하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러죠? 훈고학 뭐 이런 말로 쓰게 됩니다. 또 희대 역사서도 하나 쓰였었죠. 거세당하는 궁형을 막 그 치욕스러운 궁형을 막 그걸 막 이겨내고 썼던 그 역사서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의 사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무제 멋진 거 많이 했죠. 평준법, 균수법 같은 거 막 시행해가지고 지역 물가 조절도 좀 하고요. 풍년 흉년 시에 쌀값 오르고 내리는 거 조절도 하고요. 알겠습니까? 평준법, 균수법 막 이런 것도 시행하게 된다. 됐습니까? 도량형의 통일은 누가 했죠? 진나라 진시황 때예요. 되죠? 좋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라 때 지역의 실질적인 그 지역의 어떤 그 부호 세력들로서 지역의 토지를 거의 소유하고 있고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들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실상 한나라 때 최고 어떤 세력이라고 봐야 돼. 호족이죠, 호족. 이 호족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많이 백성들이 힘들었죠. 그래서 토지 국유화, 노비에 대한 어떤 소유재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잠깐 중간에 신이란 나라, 왕망의 신이란 나라가 등장했었는데 호족 방발로 금방 무너집니다. 그리고 등장한 게 후한이에요. 후한 때로 가게 되면 광무제 때 한 사람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때 황소의 난이라는 난을 겪게 되면서 황건적의 난이라는 난을 겪게 되면서 크게 그때부터 쇠약해지죠. 되십니까? 그리고 어린 왕제 시대가 막 열리면서 이제 무너져 가는 겁니다. 됐죠? 한나라 때 한자라는 글자가 만들어진 것도 특징적이었고요. 또 중국 4대 발명품 그 중에 종이가 이때 만들어져. 체륜의 종이. 알겠죠? 화양 나침반 인쇄술은 송나라야? 이때는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자. 좋습니다. 한나라가 무너질 때가 이제 황건적의 난이 있고 나서 도교 집단 반란입니다. 도교. 황건적의 도교 집단이거든요. 국가를 없애고 자연으로 돌아가자 막 이 도교 아닙니까? 그 도교를 숭상했던 특히나 태평도라고 있어. 도교 중에서 오두미교, 태평도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중에 태평도를 믿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알겠지?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약사덤에 올랐던 조조. 얘는 이제 다시 어린 왕제를 자기 손으로 옹립하면서 자기가 실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사람이고요.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면서 스타덤에 올랐던 또 다른 어떤 그 유씨의 후예를 외치며 내가 진정한 어떤 이 유씨 왕조의 후예다. 알겠죠? 그러면서 세웠던 유비의 촉. 그죠? 강남 지방의 세력들을 끌어모아 성장했던 송건의 위초고. 결국 누가 이겨? 나중에 위나라가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근데 조조씨 집안 오래 못 가요. 조조가 죽고 나서 아들 조비로 권력이 넘어갔을 때 누가? 사마염 사마의 형제들이 뭐합니까? 조조씨 집안을 박살내버리고 자기네가 권력을 쥐죠. 그러면서 이름을 진으로 바꿔. 근데 이것도 오래 못 가. 저 위쪽에서 요번에 또 한 번 5개 오랑캐 부족 5호 흉노, 선비, 갈족, 저족, 강족 이렇게 5개입니다. 얘네가 연합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면서 이 사마씨의 중국 정통왕조 진왕조가 양쯔강 이남으로 찌그러지게 돼요. 알겠죠? 이때부터 얘네를 동진 그리고 중국 정통왕조는 여기서 계속 지들끼리 뚝딱뚝딱 송제, 양제 나라 바꾸면서 지들끼리 여기서 살아갈 거고요. 위쪽은 완전히 누가 차지해버립니까? 5개 오랑캐 부족 5호가 16개 나라를 세우고 지들끼리 뚝딱뚝딱 싸우면서 뭐해? 북위, 동위, 북주, 북제 막 이런 식으로 막 지 안에서 막 그러고 뚝딱거리면서 또 위에서 살아가게 돼. 알겠죠? 그래서 위진 뒤에는 위쪽에는 뭐? 북방 오랑캐 왕조, 북조 왕조가 쭉 이어져 가게 되고요. 알겠습니까? 아래쪽에는 중국 정통 왕조, 남조 왕조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좋아요. 그냥 위진남북조 시대 그러면 특징이 뭡니까? 안정기인 것 같아? 혼란기인 것 같아? 그렇지. 그게 제일 그 특징이지 뭐. 됐습니까? 그래서 5, 16구 그 오랑캐 북방 유목왕조 얘네 북조 밑에는 남조 얘네들도 북조 안에서도 계속 뚝딱거리면서 살아요. 지들끼리 위에서. 남조 안에서도 중국 정통 왕조 얘네들도 계속 뚝딱거리면서 그냥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아, 알아듣겠죠? 좋습니다. 이 위진남북조 시대 때 특징적인 거 그럼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북조의 특징적인 거 어떤 게 있었지? 북조에 있었던 나라들 중에 북위라고 있거든. 그 효문제가 잡혔던 정책이야. 한화 정책. 다시 뭐라고요? 지네가 정복민이고요. 위에 아직도 살고 있는 중국 정통 그 한족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네들을 지금 북방에서 내려온 지금 이 유목민들이 지배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북조 왕조입니다. 피지배층 다수는 누구고? 중국 정통 한족이고. 알겠죠? 지배층은 지금 완전히 누가 장악해버린? 북방 유목 민족들이 장악해버린. 그러면은 원래 기본적인 정복 왕조의 기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한족의 문화를 박살내버리고, 알겠죠? 자기네 문화를 강요하고 짓밟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와가지고 뭐 한 거야? 우리는 한족이 좋아요. 우리는 옷도 한족 옷으로 바꾸고 풍습도 한족으로 바꾸고 우리는 한족이 될 거예요. 막 이런 거에 내려와가지고 알겠지? 한족들이 괜찮겠어? 어이가 없었겠어? 어이가 없었지, 그지? 그 진짜로 한족이 되셨다니까 내려와가지고 지들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 한화 정책이라고 불러. 뭐라고 한다고? 전 세계 이런 왕조가 얘네밖에 없단다,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이런 왕조를 뭐라고 불러요? 침투 왕조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정복 왕조가 아닌 침투 왕조라는 게 특징이야. 알겠죠? 그래서 옷도 호복으로 바꾸고 말도 한자를 쓰기 시작하고 애들이 완전히 한족화되기 시작해요. 이게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강남 지방의 개발이 본격화된다는 것도 특징이었어요. 이 양쯔강을 기준으로 이남 지역은 이때까지는 중국인들 생각 속에서는 아웃 오브 안중. 크게 개념치 않는 곳이었거든요. 알겠죠? 밑에 쪽은. 근데 본의 아니게 북방 유목민족들한테 쫓겨나면서 찌그러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밑에를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좋아 해보니까 또 괜찮은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중국 정통 왕조가 강남 지방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뭐 화북 지방을 생산성을 넘어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특징적이죠. 됐습니까? 다음 위진남북조 시대 때 관리등용 시스템이 아주 독창적입니다. 한나라 때 관리등용 어떤 식으로 했었죠? 지역 향촌별로 그냥 추천해가지고 관리를 등용하는 시스템이에요. 각 향촌별로 알아서도 뭐 해라. 추천해서 뭐 관리될 사람들을 중앙에다 올리면 중앙에서 걔 그냥 뽑겠다 이 얘기야. 전부 누구만 올라간 거야? 호족 자제들만 올라간 거지. 알겠죠? 이런 패단을 막아야 되겠다 이게야. 그래서 이 위진남북조 때 시행됐던 게 뭐가 있었죠? 구품 중정제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죠? 중앙에서 중정관이라고 하는 평가관들을 지역에 내려보내면 평가관들이 지역 인재들에 대해서 1품부터 9품까지 성적을 책정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중앙에다가 이걸 장계를 올리면 중앙에서 그걸 보고 관리를 뽑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중정관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중정관 호족들이 구워 삶으면 그만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우리 폭삭 속았수다 봤어? 안 봤어? 거의 뭐 학시 나오잖아, 학시. 학시가 지 사위 그 깜빵 가는 거 안 들어가게 살리겠다고 뭐 합니까? 그 경찰서장 딱 불러가지고. 알겠지? 이렇게 뭐 이렇게 박스 같은 데다 이렇게
이렇게 돈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내 누구야, 내 부산길이야, 내 돈은 탈나지 않아. 말하면서 막 주잖아요. 형님 좀 옷이 이게 뭐야? 말하면서 그죠? 알겠죠? 솔직히 그 부산길이가 어떤 애입니까? 지역 유지 아닙니까? 지역 유지. 지역 유지들이 다 구워 삼는 거야 원래. 이해돼요? 알았지? 그거거든. 그래서 지역으로 중정관 내려가면 뭐 호족들이 데려다가 뭐 행님 하면서 뭐 먹이고 막 여자들 붙이고 막 술 처먹이고 알겠죠? 막 뇌물 그러고 나면 끝난 거지 뭐. 그래서 결국 구품중정제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부터 지역에 있는 호족들은 더더욱이나 뭐해? 당당하게 자식들을 중앙관직으로 더 당당하게 보내기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호족이란 애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중앙으로 관직자로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문벌 귀족화돼 간다. 문벌 귀족 그러면 중앙에서 형성된 관직자 가문들을 뜻하거든. 대대손손 중앙 관직자를 배출한 가문들을 문벌 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문벌 귀족화돼 버려 이제. 알겠죠? 중앙 관직을 독차지한 가문으로 막 성장해 버려 얘네들이.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건 북조하고 남조하고의 특징을 좀 이해해야 돼. 북조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방 유목왕조다, 중국 정통왕조다 얘네? 그렇지. 북조는 북방 유목왕조 아닙니까? 그지? 그럼 얘네들은 어떤 기상을 갖고 있어? 귀족적이고 화려하고 막 이러겠어? 소박하면서도 강건한 색채겠어. 그렇지. 알겠죠? 뭐 화려하고 막 그런 건 좀 그지. 좀 북방 말 타고 꾀째째 그죠? 그거 아닙니까? 대신에 몸은 막 어때 막 그지? 이해되죠? 막 수염 막 이래가지고 그죠? 하지만 어때? 막 아주 소박하면서도 아주 체구가 아주 그냥 건장하고 막 이런 모습 아닙니까? 알겠지? 그래서 아주 소박하고 강건한 모습이야. 시가 발달할까? 아니면 이야기, 소설 같은 게 발달할까?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돼. 너희들 왠지 뭐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 서민적인 거야? 아니면은 좀 이렇게 인텔리들이 하는 거야? 좀 이렇게 인텔리층 있잖아. 이렇게 좀 똘똘한 층. 그죠? 인텔리층들이 주로 하는 거야? 아니, 우리 서민들이 하는 거야? 막 드라마, 소설, 막 이런 거. 그렇지. 서민적인 거죠. 반면에 뭐 시, 막 이런 거. 알겠죠? 막 시조 읊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누가 하는 거야? 인텔리들이 하는 거지 뭐. 알겠죠? 그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사가 발달한 사가 뭐야? 이야기. 알겠죠? 역사할 때 살짝 이야기. 반면에 남조가 무슨 왕조야 여기가? 중국 정통 왕조란 말이야. 아무래도 뭐 중국의 한족의 정통을 잇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색채가 아주 보이겠어? 화려하고 귀족적인. 그리고 이야기 이런 거 말고 뭐 시 막 이런 거. 알겠지? 이런 게 발달해요. 됐습니까? 좋아요. 다음에 북조에서 조금 특징적인 건데 북조 그러면 불교 미술 발달이 조금 특징적이에요. 이 불교가 위진남북조 때 이 인도로부터 막 넘어오거든요. 인도에서 이때 왔던 스님이 어떤 스님들이 있습니까? 그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달마대사라고. 또 불도징, 또 구마라습 막 이런.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구마라습, 뭐 달마 스님, 뭐 불도징 뭐 이런 스님들이 인도로부터 넘어와서 이때 불교를 널리 막 퍼뜨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알겠죠? 이때 처음에는 주로 이제 북조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알겠어요? 남조도 들어가지만 북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인도로 보냈던 스님도 있어. 당연히 뭐 중국 스님들 중에 인도에 뭐 공부하러 떠나신 분들도 꽤 있거든요. 법현 스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알아듣겠죠? 이때 북조 지역에서는 그 불교와 관련된 대규모 건축이 만들어지거든. 어떤 거 있죠? 석굴사원. 룽먼석굴, 윙깡석굴, 둔왕석굴 이런 석굴사원이거든.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절벽면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 손바닥 위에 올라가면 우리 큰 애가 올라가면 손톱 하나, 손톱 크기만큼밖에 안 한다니까. 알아듣겠죠? 이해됩니까? 너무 배지도 않아. 알겠죠? 여기 딱 올라가 있어 이렇게 하연이 이렇게 딱. 알겠지? 이래요. 남조 그러면요. 이런 시나 귀족적이고 화려한 색채 이런 거니까 여기에는 어떤 게 발달하냐면 사륙별려체. 다시 뭐라고? 이 시조예요, 시조. 왜 사사조, 무슨 뭐 삼삼사조 막 이런 식으로 우리 시 쓰고 그러잖아. 사륙조로 쓴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런 시가 발달됐었고요. 귀거래사라는 어떤 시조가 꽤 유명합니다. 귀거래사. 시가 꽤 유명합니다. 알아듣고 있죠? 도교가 크게 발달됐다. 도교. 그래서 도교적인 깊이 있는 학문, 우주 만물의 근원을 탐구하고 더러운 우리 현실 정치 속세 이야기를 떠나 있는 저 깊이 있는 어떤 이 그 속세 일을 떠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학문, 이런 것들이 다 도교하고 연결돼 있는 건데 도교는 속세를 떠나니까 그런 것들이 청담 사상이거든. 이런 청담 사상 도교 이런 것들이 발달된 거기 어디야? 북조야, 남조야? 남조란 말이야. 그래서 남조 그러면 도교가 발달됐었고 이것과 관련돼서 청담 사상을 같은 말로 뭐라고도 한다 그래서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있는 학문이다 그래서 현학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현이 무슨 현자라고? 거물현인데 이 검다라는 게 무슨 의미? 끝을 알 수 없는 깊이 이런 것을 뜻해요. 그래서 심오하다 그런 뜻이죠. 중림칠현이라고 대나무 숲에 있는 7명의 중림칠현들이 아주 유명한 이 청담 사상가들입니다. 이해되죠? 알았나?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진남북조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위진남북조의 혼란기를 수습하고 강남과 화북을 처음으로 아울러서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게 바로 뭐였다? 수나라였습니다. 수나라. 알았지? 18년 갔어요. 몇 년 갔다고요? 왜 이렇게 금방 망합니까? 둘째 아들 수양제 그 미친놈의 새끼 걔 때문에 그래. 수나라 그러면 딱 두 사람만 기억하면 되거든. 하나는 수문제. 이 아버지 수문제는 성군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근데 아들이 어때요? 망난이에요. 아버지가 훌륭하면 항상 애들이 망난이가 된다니까. 알겠죠? 둘째가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얘가 수양제야. 수문제 그러면 어떤 정책을 꽤 잘했었다? 야, 이때가 향거리 선제 그냥 호족들 거의 진출했던 거고 이때 구품중정제 대놓고 호족이 아예 중앙귀족 문벌귀족화 돼버린 거고 이런 거 없애려면은 제일 좋은 게 뭐야? 과거 보는 거야 깔끔하게. 알겠죠? 그래서 이때 과거제가 도입됐다는 게 특징적이에요. 세금을 걷는 기본 시스템도 이때 만들어져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 결수에 따라 가지고 토지세를 걷는 조. 16세, 6세의 남자들에게 부역징발, 군역징발을 하는 용. 집집마다 특산물을 걷어들이는 조. 이런 어떤 세금 시스템이 이때 딱 정착이 돼요. 앤드 토지를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균전제 이런 것도 시행이 되죠. 사실 균전제 처음 시행된 건 요 효문제 때 처음 균전제를 시행하게 돼요. 근데 이때 균전제는 의미가 없는 균전제였어. 왜 그렇다 그랬죠? 더 많이 줬대. 완전 똑같이가 아니었어.
그래서 농사 지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래도 좀 더 줄게 이런 식의 균전제여가지고 아무래도 노비나 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호족들한테 좀 더 줬대요.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균전제는 좀 의미가 좀 퇴색돼 있는 조금 완벽하지 못한 균전제. 근데 이때부터 조금 괜찮아집니다. 알았지? 이 시스템 보세요. 세금 체계, 이제 토지 소유제 이것도 어느 정도 재산은 거의 균등에 가까운 분할이었으니까 거기다 과거를 통해 외부적 입김 작용 없이 그냥 완전 능력 중심으로 관리 뽑겠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게 수문제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씨발 망나니가 나왔네, 애가. 알겠지? 수양제 두 가지 하다가 나중에 쫄딱 망했다 그랬지. 첫 번째가 무리한 토목공사. 뭐 했는데? 강남에 엄청난 양의 이 쌀을 베이징까지 갖고만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게. 알겠죠?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그 강을 이렇게 뚫은 거 아니야, 이 새끼가 미친놈이. 알겠죠? 백성한테 삽질대니까 삽질이 백성 삽질. 배가 갔냐? 이러면서 막 그죠? 삽질하고 있었다니까. 무리한 토목공사. 되십니까? 고구려 친다고 깜짝댔었죠? 고구려 원정 실패. 을지문덕 살수대첩. 그죠? 결국 이 두 개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열이 받죠. 삽질하다가 이게 웬 소리요? 알겠죠? 113만 대군이 가가지고 10만 병력한테 깨졌디야. 시발 그 어려운 일을 해내고 온 거야 이 새끼가. 그냥 이거 보통 능력치 아니면은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죠? 백성도 열받아갖고 망하게 돼요. 그리고 등장했던 나라가 무슨 나라?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수나라가 589년 건국됐던 나라거든요. 몇 세기예요? 몇 세기? 4세기랜다. 5세기 초랜다 또. 또 해야 돼. 진짜. 진짜. 야, 이게 뭐라고? 1세기. 그럼 여기는 초야 말이야? 여기는 말이죠, 말. 그러면은 89년은 몇 세기? 몇 세기? 1세기 말. 189년은? 2세기. 589년은? 4세기. 다시 갈게. 89년이 1세기 말이라며. 189년 2세기 말이라며. 289년은? 489년은? 5세기 말이죠. 589년은? 6세기 말이죠.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 엿먹으라고 지금? 그잖아. 89년이 1세기 말이니까. 맞죠? 189년이 2세기 말이니까. 289년이 3세기 말이니까. 389년이 4세기 말이니까. 489년이 5세기 말이니까. 589년은 6세기 말이죠. 이 잡것들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5세기 말 이때 나라란 말이야. 알겠지? 당나라는 몇 년 건국됐냐면 607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몇 세기예요? 7세기 초입니다. 알겠죠? 딱 몇 년이야? 18년이라니까. 18년 만에 망했다니까 내가. 알겠지? 돼요? 18년 만에 등장했던 나라야. 봐봐. 당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이 좀 되게 웃겨. 당나라를 세운 사람은 당고조 이연입니다. 원래. 누구라고? 당고조 이연이야. 이연. 성은 이시오. 이름은 연이야. 그래서 이연이야.
당고조 이연. 이연이 세운 나라야. 초대 왕이야. 알겠지? 근데 웃기는 건 이연은 한 일이 없어. 다시 뭐라고? 이연이 초대 왕인데 이연은 한 일이 없다니까? 누가 다 했어? 아들이 다 했어. 누가 다 했다고? 당고조 이연이 요 수양제 있죠. 수양제 이종사촌이야. 뭐 무슨 사촌이라고? 이종사촌이면 양제 엄마하고 이연 엄마하고 자매야. 사촌이라고. 이종사촌. 서로 엄마 쪽으로 사촌이라고. 이종사촌이야. 그래서 원래 여기 이렇게 양쯔강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양쯔 기억나? 양쯔강이 이렇게 흐르고 강남 화북 아닙니까? 그지? 당시 궁궐이 당연히 위쪽이 수도였겠죠. 그죠? 화북. 됐습니까? 이때 당시 이 이연 수양제는 자기 이종사촌이었던 이연에게 북방 지역의 경비를 좀 맡겼었거든. 어딜 맡겼다고? 북방 지역의 경비를 좀 맡겼었단 말이야. 북방 지역의 경비. 그래서 북방 지역에서 병력을 데리고서 북방 지역을 지키는 지역의 군장으로 성장해 있었던 게 이연의 집안이야. 알았지? 그래서 고구려 원정을 이때 당시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을 떠날 때 113만 대군을 편성해서 끌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113만 대군이면 아무리 중국이 쪽수가 많다 그래도 이때 당시 113만은 거의 뭐 전병력을 다 끌어모아야 가능한 병력 숫자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진짜로 중국 안에 있는 병력이란 병력은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아가지고 병력을 보냈어요. 고구려 원정에. 근데 이때 제외돼 있었던 병력이 누구였냐면 이연내 부대였어. 당고조 이연내 부대. 얘네 부대는 왜 착출 안 했을까? 제일 믿을 만한 사촌이니까. 나중에 내란이 있거나 뭐 내분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진압하기 위한 부대가 필요한데 그래도 내가 제일 믿을 만한 우리 이연내 자기 이종사촌 제일 친했거든. 알겠죠? 그래갖고 쟤네 부대는 내가 안 보낸다. 나 나중에 제가 지켜줘야지. 그래가지고 안 보낸 거야. 그 당고조 이연내 부대는 이 병력 착출이 안 됐어요. 고구려 원정 떠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개작살이 났죠, 부대가. 알겠죠? 그럼 이 작살이 났을 때 어찌 보면 당고조 이연한테는 기회가 온 거야. 왜요? 지금 여기 고구려 원정 떠났던 부대는 다 패잔병이라고. 근데 얘네가 오기 전에 반란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얼마든지 누가 자기가 권력을 먹을 수도 있는 지금 기회란 말이야. 왜? 자기네 나라 안에서 이연만큼의 부대를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알아듣겠죠? 거기다가 이 수양제는 지금 백성들이 신망하고 있어. 백성들이 다 불만이야. 불만이야. 지금 삽질하고 있다가 백성들 지금 저 미친놈의 새끼가 지금 배 간다고 삽질하라고 그러고 있고.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민심은 다 떠나 있는 상태라고. 이해됩니까? 이 분위기가 이거는 하늘이 주신 절호의 기회야. 알겠지? 근데 당고조 이연이 요 새끼가 간이 요만해. 소갈딱지가. 배포가 없어. 알겠죠?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이세민이야, 이세민. 누가? 이세민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가서 얘기했거든. 아버지, 수양제 아버지 이종사촌 그 쓰레기 새끼 그거 지금 저 항저우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 새끼 팍 놀고 있는데 항저우가 이때 향락도시였어요. 완전히 여기는 수양제의 어떤 별장이 있고 별장이 곳곳에 있어 수양제가. 알겠죠? 그 별장마다 여자들을 그렇게 데려다 놓고 별장 들르면서 거기서 그렇게 이렇게 투어를 한 거야. 알겠지? 이 새끼가. 이때 항저우에 가가지고 오지를 않아 이 새끼가 수도로 노느라고. 알겠지? 여자들 치마폭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이제 아버지 이종사촌 지금 수양제 저기서 놀고 먹고 저 지랄하고 있는데 나라는 지금 다 무너져 갔는데 이거 그냥 두고 볼 겁니까? 지금 수도가 비어 있답니다. 우리는 지금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서 수도 먹어버립시다.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만큼 병력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이참에 나라 뒤엎고 아버지가 왕 합시다. 알겠죠? 또 이연이
어우, 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니? 막 이러는 거 아버지가. 알겠죠? 그러고 내 이종사촌인데 어떻게 그래 내가.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답답하죠. 이세민이가 설득을 해도 처먹질 않아 아버지가. 그 나중에 뭐 합니까? 계획을 짜요. 이때 당시 위쪽에 진양별궁이라고 있어. 진양별궁도 이 수양제가 놀고 먹는 별궁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수양제가 자기가 뽑아놓은 예쁜 여자들 후궁들 잔뜩 있겠지, 그지? 근데 이 진양별궁을 지키는 알겠죠? 진양별궁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이 이세민, 그 이세민이니까 당고조 이연의 아들이에요. 이세민이 친구야, 친구. 그래갖고 이세민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야. 아버지, 저 친구가 진양별궁 있는 거 아시죠? 너 어렸을 때 친구잖아. 아버지 그 술 대접 한번 한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가시죠. 황제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 먹는지 뭐 맛있는 음식 해준대요. 그래서 아버지 데리고 간 거야. 알겠지? 그 진양별궁에서 맛있게 막 먹고 마시고 놀았지. 알겠지? 그리고 당고주 이연이 잠을 탁 자고 딱 일어났는데 이해되죠? 왼쪽 오른쪽에 여자가 있는 거야. 자기는 황제 옷을 입고 있고 뭐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미친 거죠. 야, 진양별궁 여자는 건들면 안 돼요. 왜요? 당연히 수양제 여자야. 알겠지? 그럼 이거 무슨 뭐 왕의 마누라를 겁탈한 거나 마찬가지네, 그죠? 안 되죠, 그죠? 그 자기 입은 옷도 뭐야 지금? 불경하게 자기가 황제 옷을 입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이세민이 계략이란다.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옷을 대충 입고 문을 확 열고 나갔더니 갑자기 앞에서 황제폐하 이러고 사람들이 다 함께 엎어지는 거야. 이게 다 누구 계획이었어? 이세민이 계획이었어. 알겠죠? 그 아버지가 이제 뭐 얼굴이 사색이 돼 있었겠지. 문 닫고 들어와서 이세민이가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이제 발 못 빼요. 지금 황제라고 하는 거 봤죠? 아버지 지금 황제가 아끼는 후궁하고 잤어. 이거 어떻게 답이 없어. 지금 가서 빨리 우리가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이거 소문 다 날 거고 이제 우리 끝나는 거야. 이제 이현이 뭐 한 거야? 이거 좆됐다 이거.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간 거야. 그래갖고 가게 돼요. 알겠죠? 이 유명한 사건이야. 그 말을 타고 뛰는 거야. 이쪽으로도 소식이 전해지겠죠. 누가 먼저 가느냐 싸움이야. 근데 비가 그렇게 왔답니다. 비가. 그 행차가 가지를 못하는 거야. 길이 하도 질퍽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길을 서게 되면 거기서 또 당고조 이연이 지금이라도 가서 우리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될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세민이가 가지고 아버지 진짜 안 된다 이거 우리 다 죽는다니까 이거 죽는 거야 그냥 나하고 차라리 여기서 죽읍시다 그러고 몇 번을 설득하면서 그걸 끌고 가요. 그래가지고 먹은 거거든. 이해되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당나라예요. 알아듣겠죠? 당나라 사실 누가 세웠다? 이세민이가 세운 거야. 아버지는 잠깐 앉았던 거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하잖아. 아버지가 어때야 돼? 별 볼 일 없어야 아이들이 훌륭해지는 거거든. 이해되죠? 돼요? 선생님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응? 너희 부모님들도 후회하셔야 돼. 내가 한번 전화 드려야 되겠다. 그치? 응?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좀 덜 훌륭하게 사셨어야죠. 그지? 엄마 아빠 다 해줄 것 같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믿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망할 것 같아. 이러면 이렇게 안 살거든. 어쨌든 요게 이제 당고조 이연이야. 알겠죠? 돼요? 근데 당고조 이연은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고요. 권력이 이 위로 가면 이제 국력이거든요. 국력. 그 아들 때 확 떠요. 중국의 3대 성군을 꼽아라 그러면은 꼽히는 게 한무제. 중국의 한나라의 정통성을 처음 있게 만들었던 한무제. 두 번째가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알겠죠? 이 사람을 태종이라 그러거든. 태종. 요 이연 다음에 이세민이가 태종이야. 태종. 당태종 이세민이 두 번째 성군. 세 번째가 명나라의 영락제. 알겠죠? 딱 세 사람이거든. 명나라의 영락제.
알겠습니까? 그 3대 성군에 드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야. 누구? 당태종. 이세민이죠. 확 떠요 이때. 알겠지? 그러다가 그 이후로 좀 권력이 좀 주저앉습니다. 그 뒤에 잠시 누구의 시대가 열리냐면 여자 황제들이 등장하는 시대가 잠깐 열리게 돼. 무슨 황제? 여자 황제. 당나라의 유명한 여자 황제 누구 있죠? 들어본 적 없나? 측천무후라고? 들어본 적 있어? 그 측천무후가 당태종 다음에 잠깐 고종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측천무후거든요. 당태종의 9번째 아들이 그 다음에 권력을 이어받게 돼요. 알았죠? 그 9번째 아들이 누구야? 고종. 그리고 고종의 부인이었다가 나중에 뭐가 됐던? 왕이 됐던. 그게 바로 측천무후야. 알겠지? 그리고 측천무후 뒤에는 그 위황후라고 하는 여자가 또 한 번 등장해. 알겠죠? 그래서 요때를 우리가 조금 쇠약했던 시대라고 우리가 역사서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좀 슬픈 일이기는 해. 사실 측천무후 시대하고 위황후 시대는 이 측천무후 시대하고 위황후 시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잘한 업적들도 되게 많고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시대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있나 봐. 여자가 왕이 됐던 시대를 그렇게 좋게 그려 안 좋게 그려? 그치. 여성에 대한 뭔가 비하적인 의식이 특히나 중국 같은 데가 그런 게 심하거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서에서는 측천무후하고 위황후 시대 때 왕위를 막 차지하는 과정에서 좀 되게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측천무후는 자기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왕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되게 부각시키면서 혼란했던 시대로 그냥 시대를 그렇게 엮어버린단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대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때는 되게 정치적으로는 훌륭했다. 물론 왕위 쟁탈전이나 이런 과정에선 그렇게 순탄치 않았어. 알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뭔가 깎아내리면서 무 위에 화 이렇게 부르거든. 뭐라고 부른다고? 무위의화. 무슨 뜻이게? 측천무후와 위황후 시대에 화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화를 입었다 그러면은 어때? 좋은 거야? 막 화를 입고 싶어?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의 전성기가 있고 나서 그 뒤에 잠깐 무예화라는 여자 황후의 시대가 잠깐 열리고요. 그 뒤에 다시 한번 뜨게 되거든요. 그때 성장했던 왕이 누구냐면 당현종. 누구라고? 현종. 현종 때가 또 한 번의 당나라 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꽤 멋진 업적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종 이후로 가게 되면서 계속 당나라가 쇠약해지거든요. 그 이후로. 알아듣겠죠? 당현종의 부인 너네가 이름 들어봐서 알아. 중국의 미인 그러면 나라를 집어삼킨 미인. 양귀비가 현종 마누라야. 알겠지? 양귀비가 현종 마누라야. 그리고 그 양귀비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이 되게 되는데 그 상황들을 또 이어서 쭉 보게 될 거야. 알아듣겠죠? 그리고 당나라가 무너지고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알록산하고 사사명의 난이 있거든요. 그 난을 기점으로 앞의 시대, 뒤의 시대를 우리가 구분을 짓게 돼요. 그 앞의 시대를 우리가 전당, 후당 이렇게 나누거든. 앞의 시대를 전당, 뒤에를 후당 이런 식으로 나누게 돼요. 알아듣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그 난이 바로 알록산,
사사명의 난, 그래서 안사의 난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당고조 이연은 볼 게 없고요. 당태종 이세민 때는 업적을 두 가지 정도만 볼 거야. 돌궐을 복속했다. 어디를 복속했다? 이 당시 요 북방 유목민족 중에서 이때 득세했던 애들이 누구냐면 돌궐이라고 하는 애들이거든. 돌궐. 근데 그 돌궐 애들을 아예 쳐들어가서 완전히 정복을 시켜버려요. 대신에 그렇다고 돌궐을 아예 당으로 편입까지 시킨 사람은 아니고요. 돌궐을 자기네 신하국 정도로 딱 만듭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거든. 천가한. 이게 뭐냐면 우리 유목민족들은 지배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한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자기네 지배자를 가한이라고 불러. 이거를 제네식 발음으로 빨리 하면 뭐가 돼? 칸이야. 가한을 빨리 하면 칸이야. 알겠죠? 그래서 쟤네 말로는 칸. 알겠죠? 우리식으로 쓰면 가한이라고 불러. 지배자를 뜻할 때. 근데 우리 농경민족들은요. 모든 이 농사를 지을 때 하늘의 기후 조건과 관련돼서 농작물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요. 하늘이 모든 생명을 품는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 하늘을 되게 존중하고 하늘을 되게 동경한다고. 농사를 지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맨날 하늘 보고 사는 거지 뭐. 비 안 오면 좆되고 너무 또 모으면 비가 많이 와도 좆되고 이러는 거니까. 기후적 조건에 거의 뭐 죽고 살고 하는 거니까 모든 게 하늘의 뜻에 다 사람들이 기대어 산단 말이야. 그래서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자식이다 그래서 천자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다고? 그래서 우리 농경민족들은 왕을 뭐라고 불렀고? 천자. 유목민족들은 지배자를 뭐라고 불러? 가한, 칸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돌궐로부터 가한의 칭호까지 받았어. 그래서 천자이자 동시에 가한이라 그래서 이 사람을 천가한이라고 부르거든. 알았지? 그 최초로 농경민족인데 유목민족을 완전히 발밑에 뒀던, 알겠죠? 그 인물이 바로 당태종 이세민이야. 알았지? 되십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당태종의 업적 그러면 율령. 다시 뭐라고? 율령이 뭐야? 법이야, 법. 모든 법 체제를 다 이때 정비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배울 텐데 세금을 걷는 기본 시스템 조용조 시스템을 처음 고안한 거는 수 문제 때예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중국에 시스템화시킨 인물이 여기 있는 당태종 이세민이야. 알겠죠? 균전제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균전제를 처음 시행하는 건 수나라 수 문제 때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완전히 중국의 어떤 법 체계상으로 완전히 이 시스템화 시키는 건 뭐야? 이거는 여기는 당태종 이세민대야. 알겠죠? 그래서 모든 하여간 수 문제가 했던 업적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을 중국의 정통 시스템으로 완전히 확립시킨 인물이야. 법 체계로 완전히 만들어낸 인물이야. 알겠죠? 그래서 율령 체제를 확립했다. 알겠죠? 요 두 가지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 그래, 당태종 이세민 그러면 돌궐을 복속하고 천가한의 칭호를 받았던 자. 알겠죠? 그리고 수 문제 때 있었던 뭐 과거제, 조용조 세법, 균전제와 같은 이런 토지제와 세법과 이런 뭐 능력 중심의 관리 등용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한 법 시스템으로 체계화시킨 인물이야. 그게 바로 누구다? 당태종 이세민. 알아듣겠죠? 그 뒤에 잠깐 무의의 화가 있었고요. 알겠죠? 그 뒤로 가면서 누구? 당현종 때. 요때 한번 또 다시 당나라가 크게 번성을 하게 돼. 이해가 됩니까? 좋아요. 당현종 때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 중앙아시아 쪽 있죠. 요 중앙아시아. 요 옆으로 이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애들 아닙니까? 지금 그지? 여기는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때 당현종이 병력을 보내서 이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병력을 보내서 크게 한번 진출을 하게 되는데
진출을 하면서 나중에 이슬람 세력하고 한번 크게 붙을 거야. 이때 당시 이슬람 왕조가 아바스 왕조라는 애들인데 그 아바스 왕조하고 중앙아시아에서 한판 크게 뜰 거거든. 그 현종 말기부터 있었던 싸움이야. 알겠지? 그런 사건들도 현종 때고요. 현종 때는 꽤 그래도 번성했던 그런 시기야. 근데 이게 누구 때문에 무너진다고? 당현종의 마누라였던 양귀비. 양귀비. 아, 근데 나는 중국 애들은 좀 이런 역사 가르치다 보면요. 좀 애새끼들이 좀 더러워. 왜 그러냐면 양귀비가 원래 당현종의 며느리예요. 표정 봐. 아까는 막 중국어도 더럽다 그래 막 이러놓고 얘기하니까 뭔지 알겠지 그지? 지 며느리예요. 근데 며느리가 좀 자기 마음에 들어갖고 이렇게 확 해버린 거야. 알아듣겠죠? 근데 양귀비가 되게 니네 예쁘다고 알고 있잖아, 그지? 키가 뭐 대략 기록이나 뭐 이런 걸로 유추해 보건데 150 초반? 150 초반이면 야 그죠? 우리 하연이는 배지도 않아. 어딨니 너? 배지도 않아. 뭐 요만하단 말이야. 조그마단 말이야. 근데 몸무게는 추측한데 60kg가 좀 넘는 것으로 예측이. 잠깐만 얘들아 60kg가 넘는 게 뭐 살이 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 뭐 한인 정도 되면 60kg면 딱 좋죠. 근데 150 초반에 60kg면 그죠? 이거는 좀 그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 되게 많이 나와. 도대체 당현종 쟤는 저 돼지 같은 년이 뭐가 좋다고 맨날 이런 기록들이 막 나오거든.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야. 냄새 나는 년 이런 기록도 되게 많아. 근데 기록에 보다 보니까 아기 오줌으로 몸을 씻었다는 얘기들이 나와. 피부에 좋다 그래가지고 아기들 오줌을 받아갖고 그걸로 몸을 씻었대. 그럼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겠냐? 찌린내가 나겠죠 뭘. 알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 가지를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 그렇게 너무 인상이 찡그려지니까. 돼지 같은 년, 뭐 냄새 나는 년, 뭐 이런 기록들이 더럽게 많단 말이야. 근데 좋았나 봐 그게 현종은. 와 진짜. 뭐 그래서 별의별 얘기 다 있어. 뭐 충농증에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냄새를 잘 못 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여간에 뭐 성적 취향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 알겠지? 그래가지고 양귀비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 양귀비의 오른팔 왼팔이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거든. 일단 양귀비의 오른팔이 누구였냐면 양귀비의 사촌 오빠 양국춘이야. 이 사람은 이제 양귀비 사촌 오빠로서 뭐 당현종이 양귀비한테 완전 푹 빠져 있었으니까 뭐 양귀비 말이랑 껌뻑 죽었거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금 우리나라 좀 국무총리 최고 재상까지 올라 있었던 사람이 양국춘이야. 알았지?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북방 유목민족 출신이야. 그러니까 유목계 피줄을 이어받은 애인데 키가 한 2m 가까이 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양귀비하고 뭔가 내연남인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누구야? 알록산이야. 누구라고? 알록산. 내연관계 어떤 것 같아. 근데 양귀비하고 알록산하고 둘이 이렇게 썸이 있었는데 양귀비는 한나라의 왕비잖아. 근데 알록산 자기의 어떤 내연남을 끌어들일 수 있으려면 저 내연남이 언제든지 왕비의 궁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드나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았지? 그 방법이 뭐밖에 없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밖에 없어. 그래서 양귀비를 양자로 받아들여요. 알겠죠? 그래서 이 알록산이 양귀비의 양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였기 때문에 그 왕실 궁을 갖다가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정사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 알아듣겠죠? 당연히 그만큼 어때? 알록산은 뭐 거의 뭐 내연남이기 때문에 다 내줬겠죠 이것저것. 알록산이 국경 지역에 있는 5개의 번을 받았다라고요. 번 그러면 뭐냐면 지역 곳곳의 지역 장군들에게 어떤 통치를 맡기거나 지역 장군들에게 방어를 맡기는 지역
지역들을 우리가 번이라고 불러. 그리고 그 번이라는 지역 곳곳에 그 지역의 장으로 세웠던 사람들을 번장이라 그러거든. 아무래도 국경 지역은 좀 국방상 되게 요충지죠. 그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방어하는데 상당히 불리함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착민들 중에서 가장 그 지역의 이 사정에 밝고 왕에게 충성심이 높은 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거의 이름을 해서 맡겨버려. 봉건제처럼. 그리고 그 지역의 군사권을 다 내준다고 그에게. 알겠죠? 이렇게 지역 곳곳에 장군으로 세워서 통치권을 이임해줬던 그 국경 지역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번장이라고 부르거든. 알겠죠? 근데 5개 지역의 번장이 돼, 이 양반이. 그럼 국경 지역의 5개 지역 번장이었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야, 이거. 웬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짓이거든. 왜? 그 5개 지역의 군사력을 다 자기가 한 몸에 가지고 있다는 소리니까 나라를 뒤엎으려고 맘만 먹으려면 나라를 뒤엎을 수도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한 놈에게 몰아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양귀비의 힘이었으니까 가능했겠죠. 이해됩니까? 양귀비의 사촌 오빠였던 양국충이가 당연히 알록산을 견제했겠죠. 야, 귀비야, 너 안 된다. 오빠가 너 대략 짐작은 가는데, 그냥 놀면 되지. 그 군사력을 그렇게 다 주면 되니, 그게? 너 오빠가 좀 알록산 좀 힘 좀 뺄 거니까, 너 가만히 있어. 알겠지? 너 나서지만. 이렇게 한 거지. 얘기가 들어간 거야, 알록산 귀에. 알겠지? 그래서 알록산이 뭐합니까? 자기 부하 사사명하고 먼저 이 양국충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여요. 그래서 양국충을 제거하고 나라를 완전히 뒤엎어 버린다고. 알겠지? 그리고 당나라 전체가 뭐 전쟁 소용돌이, 내전의 소용돌이로 빠지게 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때 알록산 사사명의 난이 있게 되면서 이때 인구가 한 3분의 1 가까이가 죽어버리거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난이야, 이 안사의 난이. 알았죠? 전체 중국 인구 3분의 1이 죽어버렸다. 알겠죠? 엄청 오랫동안 벌어졌던 난이거든, 이게. 알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이 알록산의 난이라는 난이 있게 되면서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당나라가 확 기울어 버리게 된다고, 이후로.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의 패전이 있었어. 아까 얘기했던 당나라가 어디로 진출? 중앙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해나가면서 누구하고 싸움이 한번 크게 붙게 돼? 이슬람 왕조. 아바스 왕조라고 하는 이슬람 왕조하고 싸움이 한번 크게 한번 붙게 되지. 됐습니까? 그 전투를 무슨 전투라고 한다? 탈라스 전투. 무슨 전투? 탈라스 전투. 이때 당시 그 당나라에서 저 탈라스 전투를 이끌었던 그 장군 이름이 고선지 장군이거든. 다시 뭐라고? 이름이 왠지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냐? 맞아요. 옛 고구려계 사람이야. 근데 솔직히 고구려 어디 갔어요? 고구려 어디 갔긴? 신라하고 당나라 나당 연합군이 먹었잖아. 고구려. 그러면서 이때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병합할 때 고구려 장군 가문이나 고구려 사람들 중에 많이 당나라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있어. 그 붙잡혀간 사람의 후예야, 고선지가. 알아듣겠죠? 근데 당연히 전투력도 뛰어나고 아주 전술도 좋고 이랬던 인물이라서 발탁이 됐죠. 그래서 장군직까지 올랐던 사람인데 믿을 만한 고선지 장군을 시켜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원정을 떠나보낸 거야. 근데 이때 마침 이슬람 아바스 왕조가 중앙아시아로 진출해 올 때여서 이때 크게 한번 싸움이 붙게 됩니다. 알겠죠? 이때 만약 중국 고선지 장군이 이겨서 중앙아시아를 차지해버렸다면 여기는 아마도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 있겠죠. 근데 중국을 안 들어가 있죠, 그죠? 지금 여기 다 못 믿어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여기 다 못 믿어요. 싹 다 이슬람교 믿잖아요. 이때 졌단 얘기죠. 탈라스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당나라가. 됩니까? 누구한테 패배하게 돼요? 아바스 왕조. 알겠죠?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죠. 얘네한테 패배하게 됩니다. 왜 졌을까요? 전투는 이겼어. 아바스가 게임이 안 됐다고. 문제는 장기전으로 가면서 뭐로 가면서?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여기는 현지인들이 누구 편을 드냐가 중요해지는 거야. 알겠죠? 당나라가 크게 간과하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얘네가 이쪽으로 진출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쪽으로는 이슬람교가 퍼져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 토착민들 자체가 거의 이슬람화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바스가 들어온 겁니다.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이슬람화 돼 있었어. 그 상태에서 아바스가 들어온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국이 같이 들어온 거거든. 그럼 여기 있는 토착민들은 자기네하고 같은 종교인 누구? 아바스를 지지했겠지. 그래서 이네들이 계속 뒤에서 후원하고 지지하고 그쪽 병사로 같이 참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여기 있는 당나라가 버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전투는 이겼거든. 처음에는 완전히 당나라 지배로 들어가는 듯 했는데 계속되는 아바스의 후원과 토착민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게 돼. 그래서 결국은 지게 되게 돼. 말뜻 이해되죠?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도 있었고 안사의 난까지 터지게 되면서 그 앞에 뒤에 시대가 완전히 나뉘는 거야. 앞에를 무슨 당? 전당. 뒤에를 무슨 당? 후당 시대 이렇게 나누게 돼. 전당, 후당 이렇게 나누게 돼. 알겠습니까? 전당 시대 때 모든 시스템은 누가 다 짰다고? 태종, 이세민. 알겠죠? 당태종 이세민이가 이때 율령반 포함해서 모든 체제를 다 짰다 그랬잖아. 그지?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완벽해. 일단 국가에서 토지를 똑같이 농사 지을 땅을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균전제야.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야. 다들 국가에서 모아해 줄 테니까 국가 토지 소유한 국가 토지를 갖다가 줘서 농사 짓고 먹고 살 수 있게끔 국가가 땅을 다 조금씩 줄게. 먹고 살 길은 국가가 다 터줄 거야. 걱정하지 마. 다들 농사 짓고 잘 먹고 살아. 국가가 다 해줄 거야. 대신 국가가 지급하는 땅에서 쓸데없이 막 소장료 뜯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딱 10분의 1 세금만 딱 내면 자기네들은 뭐 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이 가져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다. 백성들이 트인 거 아니야? 그럼 대신에 백성들한테 국가가 군대 징발을 하든 보찜질하고 이렇게 부역 징발을 하든 이런 거 해도 돼, 안 돼? 되지. 이게 합리적인 시스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뭐가 같이 정착이 되냐면 조용조 시스템이 정착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조가 뭐라고?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조야. 용은 뭐라고? 역을 징발하는 거야. 역. 그러니까 뭐 부역을 징발하든 군역을 징발하든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지. 조는 뭐 집집마다 특산물을 걷는 방식이야. 다시 뭐라고? 집집마다 특산물을 걷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집집마다 세금을 걷는 거지. 집집마다. 가호마다 세금을 걷는 거지. 특산물을 걷는 거지. 근데 이 시스템이 정착이 되려면 생각해봐. 아니 국가가 백성들한테 뭐 해주는 게 있어야지 뭐 토지세를 걷어갈 명분이 생기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균전제가 그 바탕이 되는 거야. 모든 땅은 기본적으로 국가 건데 국가가 백성들에게 땅을 뭐 한다? 나눠주고 10분의 1 아주 낮은 세금만 딱 걷을 테니까 다들 니네 먹고 살 길은 국가가 터줄게. 알겠죠? 이게 서야 그 위에서 토지세를 거둘 명분이 있고 부역을 징발하는 명분이 서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균전 토지를 국가가 지급하는 절차, 이런 절차를 거치고 세금을 걷는 시스템도 합리적으로 딱 부과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그리고 군역의 의무도 부과하죠. 부병제. 무슨 제? 부병제가 뭐게?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의 의무병제. 무슨 제? 의무병제. 국가는 아무것도 줬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군대 오라 그러면 누가 가냐?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근데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걷는 기본 시스템을 정착하고 부역을 징발하고 의무병으로 국가 불러가지고 군대로 사람들을 모집하고 막 이러는 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균전제 시스템을 정착을 시킨 거지. 국가가 모든 걸 다 책임진다. 먹고 사는 건 국가 토지에서 먹고 살아라. 대신에 부역도 좀 지고 군대도 좀 오고 그리고 세금도 좀 내고 이런 거 조금만 해라.
대신 국가가 그 이외의 건 다 보장해 줄게. 이해거든. 이해됩니까? 그래서 균전제를 통해서 뭘 육성하는 거야? 자영농. 다시 뭐라고? 남의 땅 빌어먹고 살게 안 할게. 국가가 국가 토지 경작할 수 있게 자기 땅 경작하는 자영농으로 다 만들어줄게. 대신에 부역 좀 줘. 군대 좀 와. 그리고 세금 딱 10분의 1 정도만 내. 알겠죠? 요게 딱 이때 정착이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이런 시스템이 잘 움직였던 게 전당시대 때야. 이게 완전히 딱 확립되는 건 당태종 이세민대라고. 율령으로 딱 법에 딱 명시화되죠 이게. 근데 안사의 날 이후로 가게 되면서 이게 다 무너져. 왜 무너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내란이 터졌다니까.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니까. 이해되죠?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균전제가 정착이 될 수 있을까요? 국가 시스템이 마비 상태야. 몇십 년 동안 전쟁만 했다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토지를 내어주고 여러분들은 그 토지를 경작을 하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 부역을 지우고 이런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던 이 시스템이 다 붕괴돼 버린 거야. 전쟁 통해. 알아듣겠죠? 이런 전쟁 상황에서 지역 곳곳에서 호족들이 다시 또 난립하고 득세해가지고 이 호족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 대토지를 막 소유해가기 시작해.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해되죠? 그러면서 완전히 어떻게 된 거야? 균전제 이 시스템 자체가 다 붕괴돼 버린 거야. 그러면서 지역 곳곳에서 득세했던 호족들이 각기 자기 땅을 스스로 독재적으로 따로따로 관리하는 장원제가 정착되기 시작해요. 뭐가 정착된다고? 그러니까 장원제는 그냥 이거야. 국가가 모든 토지를 보유하고 백성들에게 균전으로서 토지를 나눠주고 일정 부분의 세금과 부역을 정상적으로 딱 징발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그냥 지역 곳곳에 지역 세력들 호족들이 각자 토지를 각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중앙이 힘을 잃어버리면서. 알겠죠? 이때 지역 호족들이 알아서 관리 운영하는 지역 토지들을 뭐라고 불러? 장원이라고 부르거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장원에서 이 호족들은 아주 적은 양의 세금만 딱 얻었을까? 그럴 리가요. 이거 개인 토지화된 건데 그냥.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개인 사적 토지화된 거야. 알겠죠? 얼마씩 뜯어갔겠어? 또 병작반수지 뭘. 생산량이 절반씩 뜯어가는 거지 뭐. 소장농으로 전락하는 거야 백성들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야 그러면 조용조 세법으로 세금 걷는 거 이거 가능하겠어? 야 토지세네. 명분이 안 서. 잠깐만 우리가 토지세를 왜 내요? 우리는 국가 땅을 경작하는 게 아닌데요? 우리 지역 호족들의 장원 빌려서 그래갖고 내가 반씩 내는데요? 국가가 왜요?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 백성들한테 국가가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고 먹고 살 길을 터줬다는 이 명분이 세야지 뭘 토지세를 걷고 뭐 이게 명분이 서는 거지. 의무병도 뭐 징발할 명분이 서는 거지. 국가는 집불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뭐 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걸. 알아듣겠죠? 그래서 국가가 세금을 그냥 딱 2번 깔끔하게 2번 정도만 딱 걷기로 해요. 양세법이라고 하거든. 이것도 솔직히 억지야. 세금 받을 명분도 없잖아. 봄철하고 가을철에 2번 그냥 아주 적은 양의 세금이지만 세금 조금만 걷을 테니까 요거만 좀 내주세요. 거의 뭐 구걸하듯이 세금을 걷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세법 딱 2번에 걸쳐가지고 세금을 걷기로 하고요. 부병제도 안 돼요. 의무병 모집이 안 되죠. 의무병 한다 그러면 백성들이 반란 일으킬 판이야 지금. 국가는 저 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군대만 오라 그러면 누가 가냐. 알겠죠? 모병제로 바꿔. 뭐로 바꿔? 모병제는 뭘까? 말 그대로 모집병제야. 다시 뭐라고? 모집병제. 군인을 모집합니다. 밑에 뭐 써 있겠어? 연봉 얼마 드림. 뭐 써 있을 거 아니야. 국가가 돈 주고 사 쓰는 거야 병사를. 이해돼요? 그래서 모병제 형태로 바꿔. 사실은 바꾼 게 아니고 안 되니까 부병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국가가 뭐 균전 토지를 지급한다 명분이 있어야지 무슨 뭐 군대를 끌고 오든 뭐 토지세를 걷든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중앙정부에서 토지를 나눠주는 균전 시스템 자체가 다 붕괴된 상태니까 지역에 있는 땅들을 다 그냥 호족들이 알아서들 관리하고 가져가 버리는 장원 형태가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부병제가 안 되는, 의무병 모집이 안 되는 거야. 돈 주고 샀어야지 군사를. 알겠죠? 세금도 어때? 국어라듯이 딱 2번만 거둘 테니까 지금 내주라. 알겠죠? 그래서 봄, 가을 2번에 걸쳐서 양세법 형태로 세금 걷는 걸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 알겠지? 쉽게 말하면 나라 시스템이 어때? 개판이야. 이때처럼 막 의무병제도 아니고요. 돈 주고 모집하는 병. 알겠죠? 개판이야. 그래서 안사의 날 이후로 가게 되면 나라가 지금 무너져가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주전충의 난입니다. 주전충은 뭐냐면 이 장원제 형태로 가면서 지역 곳곳에서 힘을 얻게 되는 호족들 중에 왜 절도사라고 불리우는 사람, 절도사 그러면 지역의 도지사들이야. 그 지역 도지사격 되는 이런 지역 관리들, 지역의 어떤 번을 차지하게 되는 번장 같은 이런 사람들도 절도사인데 이런 절도사들이 힘을 갖게 되거든. 지역에 있는 군사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절도사 중에 한 명이야, 주전충이가. 알겠죠? 이 주전충이 난을 일으키면서 이때 무너지게 돼. 그 전에도 한번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백성들의 반란이 또 하나 있게 돼. 황소의 난이야. 무슨 난이라고? 황소의 난. 아, 저희 카우가 아니야. 사람이야. 알겠지? 삶이 어려워지면서 민중 반란도 한번 터지기도 해. 알겠죠? 결정적으로는 맨 막판에는 지역에 있는 도지사들, 절도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주전충의 난으로 결국은 무너지게 돼. 알아듣겠죠? 됐습니까? 좋아요. 당나라는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다음에 당나라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당나라 사회의 모습은 귀족 사회 모습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무슨 소리일까요? 니네 혹시 들어봤어? 장안의 화재 이런 말 들어봤어? 당나라 수도가 장안성이거든. 화북지방의 장안성. 당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당나라 그러면은 되게 막 뭐 약하고 뭐 되게 우스꽝스럽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인 것처럼 우리는 여겨요. 옛날에 당나라 한번 쳐들어왔다가 그죠? 만춘이 형한테 한번 개박살 나죠? 그죠? 그걸 뭐라고 불러? 안시성 싸움이라 그러지, 그지? 그 이후에 신라하고 연합해가지고 고구려 겨우 먹어놓고는 나중에 신라 때린다고 깜짝대다가 신라한테도 깨지죠. 그죠? 그러니까 당나라 그럼 우리가 볼 땐 되게 우스워. 근데 우리만 그래. 전 세계적으로 이때 당나라는요, 지금 현재 세계에서 미국이 갖는 위상보다 더 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통용되는 말이 뭐였냐면 당나라의 수도 장안성에 가면 이 세상에 없는 게 없다. 장안에서 화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로 통용됐어? 세상 모든 이가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로 통용이 됐어. 그 정도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전 세계가 동경에 맞이하는 나라가 바로 당나라였다고. 알겠습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왔던 나라고요. 그래서 당나라 장안성에 가보시면 외국 상인들 중에 없는 상인이 없었대. 아라비아 상인, 그죠? 유럽 상인, 동남아 상인, 인도 상인 오지 않는 나라가 없었어. 다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기 바빴고요. 알겠죠? 당나라의 문물을 하나라도 더 배워가고 받아가려고 애들을 그렇게 많이 썼대. 유학생을 세상 곳곳에서 다 파견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파견했었죠. 신라에서 파견했던, 그리고 발해에서 파견했던,
엄청난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죠. 당나라 막 과거 시험에도 막 외국인들이 막 응시도 하고 그랬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빈곤과 응시에서 합격한 사람들 막 최치원 같은 인물들 막 통일신라 때 막 등장하고 그러죠. 이해됩니까? 당나라 수도 장안성에 가보시면 없는 종교 사원이 없었대. 심지어 조로아스터교 사원도 있었고 마니교 사원도 있었다는 거야. 없는 게 없었다니까 당나라에 가면. 그래서 이때부터 통용되는 말이 뭐야? 장안의 화제라는 말이야. 알아듣겠죠? 지금도 쓰이죠? 야, 그거 장안의 화제잖아. 무슨 얘기야? 너만 몰라 이 빙시야. 세상에 모르는 이가 어디냐. 알겠죠? 이런 얘기란 말이야. 알아듣겠죠? 그 정도로 당나라 그러면 완전히 세계의 모든 곳곳에 열려있는 국제적인 성향이야. 다시 뭐라고? 그리고 어때? 아주 귀족적이고 화려한 색채를 함께 보여주지. 됐습니까? 이 국제적인 성향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어디 가보시면 장안에 가보시면 없는 게 없었다. 모든 종교 사원들이 다 있었고요. 모든 상인들이 다 모여 있었고요. 알아듣겠죠? 또 이때 당시 외국 상인들이 하도 드나들으니까 외국 상인들이 중국에 어떤 이 드나들 때 그들에 대해서 뭔가 출입국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설치했던 게 바로 뭐였어? 시박사였어. 뭐였다고? 시박사. 어려울 거 없어. 야, 외국 상인들이 이때 뭐로 와? 배 타고 오지. 그럼 비행기 타고 오겠냐 이때? 그지? 배 타고 오면 배가 어디로 와? C로 올 거 아니야, 그지? C박사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바닷가에 이렇게 출입국 사무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외국 배가 드나드는 거 다 관리했다고. 이해됩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때 시박사를 설치해서 외국 상인들이 드나드는 걸 다 관리 감독하고 막 그랬었어. 말뜻 이해됩니까? 알았죠? 다음에 귀족적인 색채. 얼마나 이게 폐쇄적이고 귀족적이었느냐. 과거 시험을 볼 때 이부시라는 시험이 있었다라고 해요. 다시 뭐라고? 이부가 뭐냐면 이부가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병부, 공부 이런 거 들어봤나? 우리나라 시스템이 삼성육부, 이성육부 막 이러잖아. 그 육부가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병부, 공부의 자식들아. 그 중에 이부 그러면 이부가 맡은 게 바로 뭐냐면 교육인사관리 부서야. 교육인사관리 부서. 그러니까 관리 뽑는 부서가 이부란 말이야. 알겠죠? 돼야 안 돼요? 삼성육부 시스템도 다 이때 정착한 거예요. 태종 이셈인데. 근데 그중에 2부가 지금으로 치면 교육인적자원부인데 여기서 관리 시험 뽑는 관리 어떤 과거 시험 같은 거 다 주관한단 말이지. 근데 2부에서 뭐를 했다라고 하냐면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자를 뽑을 때 신원서판이라는 걸 했대. 뭐를 했다고? 신원서판. 알겠죠? 언이 뭐야? 언. 서. 책 읽는 소양이나 이런 거. 판, 필기, 글씨 이런 거 보는 거야. 맨 앞에 붙은 시는 뭘까? 신분조회야. 다시 뭐라고? 신분조회야. 신분조회상 얘가 어느 집안 사람인지를 보는 게 제일 첫 번째야. 알겠죠? 그 2부에서 평가 항목 중에 첫 번째가 뭐야? 어느 가문 몇 대 손인지. 알겠죠? 이게 첫 번째 시험 조건이었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폐쇄적인 신분사회인지가 보이죠. 귀족들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이 얼마나 강한 사회인지를 보여주죠.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정관시족지라 그래. 정관시족지가 뭐냐면 태종 이세민 때 만든 거거든. 태종 이세민이가 밑에 있는 관리한테 명을 내려요. 야, 당나라의 유력 가문의 그 계보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좀 해봐. 당나라 최고의 가문은 무슨 가문? 그 다음 가문은 무슨 가문?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문 정리를 하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정관시족지라는 것도 만들어. 1등 가문, 2등 가문, 3등 가문 이런 식으로 등급별로 분류를 한다고. 이게 얼마나 귀족적인 색채인지를 보여주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부에서 신원조회를 했던 것도 그렇고요. 정관시족지 알겠죠? 이런 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아주 어때? 폐쇄적이고 귀족들 카르텔이 아주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귀족 중심 사회였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이어서 문화의 윤곽로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보라고요? 방금 얘기했죠? 없는 게 없다고요. 조로아스토교 사원, 경교 사원, 마니교 사원, 뭐 모든 사원들이 다 들어와 있었고요. 모든 상인들이 없는 상인들이 없었고 모든 물건이 다 모이는 곳이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색채를 잘 보여주는 서역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은 도자기가 있어. 또는 도자기뿐만 아니라 도자기 말고 그림 같은 것들도 있는데 서역의 화풍 색채를 좀 많이 영향을 받은 어떤 그런 화풍이나 도자기 작품 이런 것들인데 당삼채라고 불러.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당삼채. 선생님, 이게 서역의 화풍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외에 아라비아의 어떤 그 많이 사용하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에요? 아라비아 애들이 옷 같은 거 막 만들고 할 때 흰색하고 초록색을 써요. 흰색하고 초록색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양탄자 같은 데 보면 초록 계열 색깔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빨간색하고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막 색깔을 써요. 그러면 아라비아의 어떤 색감이 나거든요. 그런 색감의 어떤 그런 도자기 뭐 작품 이런 것들이 막 나와. 그래서 너희 교과서에 보면 낙타를 타고 이렇게 가는 어떤 도자기로 만든 작품인데 거기 보면 색깔이 그래. 초록색, 빨간색, 막 하얀색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딱 아라비아에서 왔구나 하는 색깔이 딱 보여. 낙타 타고 다니는 것도 좀 약간 서역의 색채기는 하죠.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당시 불교도 크게 성행을 하거든요. 당나라에서. 뭐라고? 이때 중국 스님 중에 인도에 경전 공부하러 가신 분이 있어. 너네 다 알아. 당나라 스님이야. 경전 제대로 공부하려면 인도로 가야지. 석가모니가 인도 사람이니까 인도 가면 불경이 있지 않을까? 불경 구하러 가야지. 그러고 인도로 간 거야. 여기서 9년 동안 뭐 했어? 불경을 번역해. 중국말로. 알겠죠? 그 번역본을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거든. 이해되죠? 근데 이분이 이때 당시 9년 동안 중국 스님이 인도 가가지고 인도에서 불경을 완전히 정리해가지고 돌아오신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분이 아주 어때? 그 멋진 어떤 경전 집대성을 하게 된다고. 번역본을 만들게 된단 말이야. 알았죠? 이분이 인도의 경률서 3개의 불경 경전을 다 3개의 불경 경전 장을 모두 독파하신 분이다. 그래서 3개의 불교 장을 다 독파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 스님들이 이분에게 호를 붙인 게 뭐야? 3개 장을 독파하신 스님이다. 그래서 삼장법사란다. 잠깐만, 처음 들어보니 삼장법사? 치키치키 차카차카 쪼고쪼고. 나 참 힘드네요.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형님이 삼장법사 아니야? 처음 들어봐? 헐. 야, 그 책은 명나라 때 쓰인 소설이야. 소설이야, 소설. 실화 배경 소설이야. 명나라 때 쓰인 거야. 근데 명나라 때 당나라 때의 이 스님을 삼장법사 당나라 때의 삼장법사의 일화를 가지고서 각색해 가지고 만든 소설이야, 그게. 알아듣겠죠? 제목이 뭐야? 그 소설 이름이 서육이야. 서가 뭐야? 웨스트, 서쪽. 유는 유랑. 유랑에다. 기는 기행문이야. 서쪽을 유랑한 기행문이야. 알겠지? 중국 기준으로 서쪽에 있잖아, 인도가. 그러니까 이 삼장법사 원래 이름은 현장이야. 현장법사가 불경과하러 가야지. 그러고 간 거야. 가가지고 여기서 3개 장을 모두 독파하고 와가지고 이제 불교 이 경전 번역본을 낸 거란 말이야.
근데 이분의 업적이 정말 대단한 게 인도의 경률서 3가지 경전장 중에 하나라도 평생에 독파하면 훌륭하다 말하거든. 그만큼 경전 내용이 어려워요. 이해되죠? 근데 이분이 가서 3개 장을 모두 독파하고 번역까지 마무리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 9년 걸렸다고. 이 미친 거야. 왜냐하면 이분은 중국 분이라 이 경전이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돼 있거든. 남의 나라 말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럼 가가지고 인도어를 먼저 배워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인도어로 돼 있는 걸 이해하는데도 말이 워낙에 어려워서 심오하고 난해해서 이거를 하나라도 이해하는 게 인도 사람도 어려운데 3개 장을 모두 다 독파 앤드 번역까지 마무리 9년. 이 미친 대가리라니까 이 대가리가. 알았지? 그 오죽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붙였겠냐. 3개 장을 독파하신 스님이 다 삼장법사라고 했다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 삼장법사가 번역했던 번역본 그대로 써요. 더 좋은 번역본이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보통 대가리가 아니라서. 알겠죠? 그래서 이분의 일화가 되게 중국에서는 전설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각색을 한 거야. 어떻게? 불교 경전 공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러 삼장법사가 서쪽으로 가는데 막 요괴가 방해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막 물리치기 위해서 이 삼장법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떨쳐내야 될 3가지 인간의 업보거든. 그 3가지가 뭐야? 탐욕, 진노, 어리석음이야. 다시 뭐라고? 탐진치를 극복해야 돼. 인간 안에 있는 업보야. 안 좋은 업보들이야 그게.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되거든. 알겠지? 탐욕의 대명사가 누구야? 왜 그랬죠? 저팔계 아니야. 진, 성냄, 진. 맨날 꺼뜩하면 막 승깔 들어가지고 막 확 빠락빠락 내고. 누구야? 손오공 아니야, 손오공. 치, 어리석은 새끼. 누구야? 나방. 누구야? 걔 사우정 아니야, 사우정. 맞아요, 틀려. 그게 탐욕진도 어리석은 그거라니까. 탐진치 세계 상징물이라니까. 그래서 본인이 끌어안고 가야 할 업보 3가지를 데리고 그 어리석고 그 탐욕스럽고 그 썩내는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자기 스스로 수양하면서 가는 거야. 끊임없는 방해들을 이겨내면서. 알겠죠? 그리고 가가지고 결국 돌아오는 그런 얘기 아니야 그게. 아이고 힘드네. 근데 그 쓴 거 이제 명나라 때 쓴 거고 실제 생존했던 스님이야 그분이.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하자고. 이때 누구? 현장법사. 누구라고? 현장법사. 근데 원래는 뭐라고? 우리 니들이 알고 있는 삼장법사. 이 스님이 인도에 가가지고 불경 번역을 완성하신 분이야. 알아듣겠죠? 좋아요. 다음에 이때 귀족적 색채의 또 하나를 볼 수 있는 게 귀족들은 뭐 좋아한다고? 이야기 좋아한다고? 시 좋아한다고? 시. 그래서 이때 유력 귀족 가문들에서는요. 집에서 똑똑한 어떤 시를 잘 쓰는 문인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서 막 그 어떤 시집을 내고 뭐 어떤 집에 어떤 시풍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 걸 했거든.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뭐 두보 200 막 이런 인물들이야. 알아듣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가 유행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 귀족적 색채지 뭐. 됐습니까? 200 두보의 시 이런 시들 되게 유명하죠. 이거를 할까 말까? 현장법사가 썼던 책 이름은 대당서역기. 다시 뭐라고? 말 그대로 서쪽을 돌아본. 알겠죠? 그리고 현장법사가 당나라 스님으로서 서역을 돌아보고 서역에서 문물을 많이 배워온 것들을 쭉 기록해 놓은 이게 대당서역기라는 책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서 좀 각색해 가지고 쓴 소설이 바로 뭐고?
명나라 때 소설이 서유기가 되겠고. 됐습니까? 지금 뭐가 지금 고민스럽냐면 당나라가 상업이나 무역 같은 것도 꽤 크게 발달돼 있었겠죠. 없는 게 없었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화폐도 만들어요. 뭐도 만든다고? 화폐. 그래서 당나라 때 만들었던 화폐 이름이 바로 뭐냐면 회자 당나라 때 만들었던 화폐가 교자 회자야. 다시 뭐라고? 교자 회자. 요게 송나라 때 거고 송나라 때 화폐 되죠? 이때는 비전 같은 화폐가 등장하게 돼. 비전. 나중에 비교해도 나 잘 들어. 교자 회자는 언제 거라고 이건? 송나라 때 거. 송나라. 당나라 뒤로 가면 송이 등장하거든. 이때는 비전이야. 이게 당나라야. 내가 여기다 써주는 이유는 교자 회자 나왔을 때 송이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외우기 쉬워. 송나라는 뭐라고? 그러니까 송회교. 이렇게 딱 넣으면 되지. 송회교. 송회교.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송나라 거야. 알겠죠? 교자 회자 같은 화폐가 있었다 그러면 송회교 이건 당나라 거 아니야. 알겠지? 당나라 때는 뭐? 비전 같은 화폐가 등장하게 돼. 뭐라고? 비전은 뭐냐면 약소거음이야. 약소거음. 약소거음이니까 개인이 발행하는 수표 같은 거야. 개인 발행 수표. 이런 게 이때 처음 등장하게 돼. 뭐 지폐라든가 동전 같은 거는 이미 이전부터 다 쓰이고요. 이때는 지폐를 넘어 아예 개인이 발행하는 어떤 수표 발행 이런 것들도 있게 돼. 그런 걸 비전 화폐라고 해. 알겠습니까? 되죠? 이 정도면 정리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당나라 문화 그러면 뭐 기억하라고? 국제적이고 귀족적이다. 국제적 개방적인 색채는 뭐를 통해 볼 수 있다? 장안의 화제. 장안에 가면 문화윤곽으로 없는 게 없었다. 알겠죠? 경교사원, 조로아스터 교사원, 마니교사원 없는 게 없었다. 전 세계 모든 상인들이 다 모여드는 곳이었다. 됐습니까? 서역의 색깔을 그대로 이어받아 만들어진 화려한 작품들이 있어요. 아라비아의 색채를 그대로 이어받은 도자기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걸 당삼채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당삼채라고 부르게 된다. 됐습니까? 불교 이 당나라 스님으로서 인도에 가가지고 불경을 공부해서 번역해낸 삼장법사 그 일화가 어디 써 있다? 대당서역기에 쓰여져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귀족적 색채. 아주 귀족적 색채가 강하죠. 정관 시족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죠? 귀족들의 어떤 가문들의 등급을 막 분류할 정도로. 과거 시험을 볼 때에도 뭐, 신분조회. 알겠죠? 이게 제일 첫 번째였으니까. 정관 시족지 만들고 막. 알겠죠? 이런 부분에서 귀족적 색채를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귀족들은 자기네들이 뻐기기 위해서 문인들을 데려다 놓고 자기네 집안마다 문파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시를 쓰게 하고 막 그랬다. 알겠죠? 그게 바로 이백두보와 같은 사람들의 시가 되겠어. 개인 귀족 가문 집에서 자기네 문인으로 길러냈던 사람들이야. 알아듣겠죠? 이런 것들을 막 볼 수 있기도 하다. 됐습니까? 무역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이때 당시에는 외국하고 무역을 할 때 이거를 관리하는 출입국 사무소 같은 것도 만들었었는데 그 출입국 사무소가 뭐가 되겠다? 씨박사가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전당 후당 구분 잘 하시라고. 나누는 기점은 언제라고? 안사의 난, 알록산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 현종 끝 무렵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안사의 난 전에 뭐가 있었고 탈라스 전투에서 한번 패배하는 일이 있었고 됩니까? 그리고 그 뒤로 가게 되면 황소의 난이라는 난이 한번 있게 되고 마지막에 주전충의 난으로 무너져 내리게 되죠. 안사의 난을 기점으로 앞에는 뭐라 그러고 전당 뒤에는 후당이라고 부른다. 전당 시대 때는 균전제 토지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의 기본에 조용조세법과 부병제, 의무병제 이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야. 하지만 안록산에 난 사사명에 알록산 사사명에 난 안사에 난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 균전 토지제가 다 완전 붕괴돼 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면 세금도 그냥 국어라듯이 양세법 두 번에 딱 걷는. 그리고 또 하나가 모집병제로 바뀌게 돼요. 알겠죠? 직업군인으로 돈 주고 쓰는 모집병제, 모병제 형태로 바뀌게 된다. 알겠죠? 시스템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된 거죠. 됐습니까? 좋아요. 요 정도로 해서 당나라까지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나요? 좋아요.